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4세 강연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도 찬란했던 3년간의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함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저와 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그날이었습니다. 제 딸 민지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취업도 결정된 상태였고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 47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전화가 울렸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설마 큰 일은 아니겠지, 다친 곳만 치료하면 되겠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는 장민호라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시속 90km로 역주행하다가 제 딸을 들이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고 현장에서의 그의 태도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를 걸어 아버지 사고 났어요. 변호사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장민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합의금 얼마면 돼요? 돈 주면 되잖아요. 아, 저리 가요. 라고 하더군요. 제 딸이 생사를 넘나드는데 사람 상태부터 보고 사과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건 변호사를 통해 하겠다며 명함 하나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3억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후 어떤 연락도 하지 마세요. 언론에 알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3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제 딸의 인생과 바꿀 수 있는 돈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오만한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민호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장철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의료재단 새생명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재단 산하에 종합병원 3곳,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하는 의료계의 거물이었죠. 언론에서는 의료계의 양심이라고 불렸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으로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구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의료재단 이사장 아들 음주운전 정도로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새생명재단이 광고도 많이 하고 언론사와의 관계도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장민호 측 변호사들은 국내 최고 로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워낙 준비를 잘해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의 수술과 재활 치료비만 이미 1억이 넘게 들어갔고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회사를 그만뒀고 저 혼자서 딸을 돌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딸이 잠든 병실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 앞에서는 정의도 없는 건가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때 요양보호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새생명재단 요양병원에서 일했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 있더라고요. 환자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정부 지원금만 타먹고 언젠가는 들통날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만약 새생명재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였습니다. 장민호와 그 가족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어떻게 재단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생명재단 산하요양병원에 미화원으로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64세의 나이에 대학까지 졸업한 제가 미화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2022년 7월 저는 가명으로 새생명재단 산하하늘빛 요양병원에 미화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면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별다른 신원조회 없이 바로 채용됐어요. 첫 출근 날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간호사 1명이 환자 15명을 돌봐야 했고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진료 흉내만 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환자 학대였어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욕창이 생겨도 방치했습니다. 식사도 엉망이었죠. 정부에서 지원받은 급식비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빼돌리고 최저가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면서도 틈틈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환자 학대 현장을 몰래 촬영하고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서류들을 주워서 집에 가져갔어요. 회계 부서를 청소할 때는 장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생명재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료급여 지원금을 유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간 50억 원의 지원금 중 30억 원이 재단 임원들의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장민호의 해외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장민호는 제 딸을 치고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 캐나다로 도피할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왔어요. 겨울철 보일러 점검을 한다며 지하 창고까지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2022년 12월 한겨울의 지하 창고에서 저는 물걸레질을 하며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회의록, 비자금 조성 관련 계약서, 그리고 장민호의 해외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새생명재단과 장씨 일가의 위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거예요. 저는 그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새생명재단의 비리가 워낙 심각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보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강 씨 아주머니 요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청소를 너무 꼼꼼히 하시네요 라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집 앞에서 정체 모를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사람들 같다고 하더라고요. 새생명재단에서 저를 조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새생명재단에서 그 기자가 근무하는 언론사에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기사를 막아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1년 넘게 목숨 걸고 수집한 자료가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제 딸 민지의 대학 후배 김지영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지영이는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지 선배의 사건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과 교수님이 탐사보도 전문가신데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영이를 통해 저는 KBC 탐사보도팀의 김 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기자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더니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새생명재단 같은 거대 의료재단의 비리를 이렇게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김 기자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새생명재단은 정치권과도 연결돼 있어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위험한 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새생명재단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잠입하기로 한 거예요. 김 기자가 초소형 녹음기를 주면서 이사회에서 나오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2023년 3월 15일 새생명재단 본부 건물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회의실 청소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김 기자가 청소업체와 협조해서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회의 시작 30분 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서 책상 밑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대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철수 이사장이 복도로 나오더니 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아닌가요? 순간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들통날 뻔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아니에요. 청소만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라. 청소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모두 비슷해 보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장 이사장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2시간 후 회의가 끝나고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두 번째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생명재단의 비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재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료급여 지원금 유용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허위 청구를 하고 있었고, 의료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의사로 고용해서 불법 진료를 시키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장민호의 해외 도피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캐나다에 위장 회사를 설립해 놓고 거기로 재단 자금 100억 원을 빼돌려 놓은 상태였어요. 제 딸을 치고도 처벌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김 기자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자 김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새생명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생명재단에서 저희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병원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강 씨 아주머니 신상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잠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당분간 친척 집에 있겠다고 하고 피신했어요. 3일 후 새생명재단 직원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다고 남편이 연락했습니다. 강 씨 아주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면서 협박조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5월 KBC에서 새생명재단 비리를 폭로하는 탐사 보도가 방송됐습니다. 방송 직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새생명재단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재단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했고 산하병원들은 운영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어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캐나다로 떠난 거였습니다. 저는 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정작 제 딸을 친 장본인은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번째이자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6월 어느 날 김지영 학생이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장민호가 캐나다에서 또 사고를 냈다고 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민호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현지에서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사고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거였어요. 장민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모습, 경찰에게 저항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녹화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현지 영상을 한국에서 입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때 김지영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토론토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영이의 친구 박현수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토론토 경찰서에서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장민호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뺑소니 치고 도망친 놈이구나. 이런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지. 현수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업무상 기밀이 있었지만
정의감에 못 이겨 CCTV 영상을 지영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요. 캐나다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교통사고 CCTV를 공개할 수 있거든요. 김 기자는 그 영상을 받자마자 추가 탐사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장민호 캐나다 도피 중 또 음주사고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고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민호 즉시 송환하여 엄벌하라는 청원을 올렸고 하루 만에 5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도 움직였어요.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에 장민호 송환을 공식 요청했고 검찰은 국제수 배령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반전이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자진 귀국한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한국에서 재판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캐나다에서도 그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였어요. 현지 한인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했고 위장 회사도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어요. 차라리 한국에 와서 형량을 줄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2023년 8월 장민호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찬 모습으로 호송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재판에서였습니다. 장민호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우발적 사고였고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때 검사가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새생명재단 비리 자료, 해외 도피 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또 다른 음주사고까지. 장민호의 진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재판장은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평생 다시 걸을 수 없는 큰 장애를 입혔음에도 반서의 여지가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장철수 이사장을 비롯한 새생명재단 임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지원금 유용과 환자 학대 혐의가 가중돼서 장 이사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싸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다시 걸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반전은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김지영이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을 읽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이 모든 일에 참여한 건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민지 선배가 사고 당하던 날 저도 그 현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119에 신고한 사람이었어요. 선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장민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민지 선배를 보고 이 여자는 왜 내 차 앞에 있는 거야? 아, 재수없게 짜증나네 정말.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차로 치고도 피해자 탓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인간을 처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이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유,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연결된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현수 오빠도 사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현수 오빠는 제 사촌 오빠거든요. 민지 선배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오빠도 울분을 느끼고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의 용기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찾아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희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 싸운 게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싸워주고 있었구나. 2023년 10월 새생명재단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재단 소속 병원들은 다른 의료진들이 인수해서 제대로 된 병원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환자 학대를 당했던 분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장민호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새생명재단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딸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거였어요. 민지는 휠체어를 타게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인권 운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싸워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싸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3월 민지는 장애인 올림픽 한국 대표팀 휠체어 농구 선수로 발탁됐습니다. 사고 후 2년 만에 이룬 쾌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저에게 의료윤리 개선 공로상을 수여했어요.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어머니로서 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다면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2024년 7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점에서 장민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장철수 전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했고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민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비록 다리는 쓸 수 없게 됐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당당해졌거든요. 얼마 전 민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제가 장애인이 된 게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만약 제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새생명재단의 비리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고 그 병원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환자들도 계속 방치됐을 거잖아요. 제 희생이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현명하게 자란 딸을 둔 엄마로서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지 6개월 후인 2024년 12월 정말 마지막 깜짝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참가한 장애인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휠체어 농구팀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 순간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시상식이 끝나고 민지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 금메달은 엄마 것이에요. 엄마가 저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장민호를 감옥에 보낸 것도 새생명재단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제 딸이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2025년 현재 민지는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다른 장애인 청소년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의료감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새생명재단 같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학생은 기자가 되어 탐사보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고 캐나다의 현수는 여전히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국제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큰 가족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장민호는 2년 후 출소 예정이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권력도 재산도 남아있지 않아요. 새생명재단도 완전히 사라졌고 그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을 잃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돈과 권력을 믿고 살았지만 결국 혼자가 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힘은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주부도 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의지예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첫 발걸음을 떼면 분명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라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용기 있는 경험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